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제가 오늘 세계학교만 할 거고요. 세계학교를 일단은 자료집에서 몇 가지 설명드릴 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PT로 설명을 드릴 거를 따로 드릴게요. 우선 여기 자료집 중에 이거 두꺼운 거 있죠? 상세 지원 자료집. 여기 두꺼운 자료집에, 거기에 50쪽에 보시면 고대가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 보고 서울대 보고 그 다음에 연대 본 다음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쪽에 보시면 고대 설명이 쭉 있는데 그 설명 중에서 4번의 모집 인원에 보시면 그 모집 인원에 2022학년도 계획 인원과 확정 인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대가 다른 대학하고 좀 다르게 2월 인원이라고 하죠. 예, 수시 2월 인원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이게 이제 2월 인원이 생기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수시 최저학력 기준 자체가 고대가 조금 인문계 친구들한테 좀 높은 편이어서 등록이 안 돼서 넘어오는 친구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전년도에 이제 133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50쪽에 거기 나와 있는 그 부분에서 전년도에 715명에서 848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좀 늘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53쪽에 지금 잠깐 보시면 53쪽에 저희가 드리고 있는 그 자료에 이게 2022학년도 결과하고 2021학년도 결과가 두 개가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3쪽에는 2022학년도 결과가 거기 있는데 그 보시면 그 증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인원들이 쭉 있어요. 그 53쪽에. 근데 54쪽에 보시면 2021학년도가 있습니다. 2021학년도의 숫자들을, 증감 숫자들을 보시면 그 중간 숫자가 다른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인문계열 쪽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그 55쪽에 있는 그 55쪽의 표에 보면 0이라는 숫자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0이라는 숫자가 많이 보이고 한 자리로 쭉 돼 있는 게 보이시겠죠? 네. 그래서 뭐 제일 많았던 데가 영어 영문이 6명 넘어온 게 제일 많은 숫자거든요. 거기 보시면 2021학년도에는. 근데 2023학년도 앞쪽이죠. 그러니까 53쪽에 보시면 53쪽에 2022학년도를 보시면 웬만한 학과들이 다 뭐 두 자리가 있는 학과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인원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는 인문계고 뒤에는 자연계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인문을 지원하실 거니까 인문 쪽에 그 인원들을 보시면 그 인원들이 좀 늘어난 인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올해도 유지가 될 건지, 그러니까 이게 2021학년도는 통합수능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2022학년도에 통합수능이 되고 통합수능이 되면서 인원이 좀 는 구조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고대 쪽에서 는 인원이 있어서 고대를 고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28일날 확정 인원이 나오는 거를 보시고 12월 28일날 확정 인원이 나오는 걸 보시고 그 확정 인원을 바탕으로 원서를 최종 결정을 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걸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2쪽에 보시면 52쪽에 그 2023학년도 표가 거기에 있죠. 네, 2023학년도 표가 거기에 있는데 이게 반영의 표입니다. 근데 이거를 51쪽에 있는 2022학년도랑 비교해 보면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 반영 비율 자체가 변하진 않았지만 지금 52쪽에 2022학년도에 보시면 컴퓨터라는 걸 보시면 그 51쪽에 컴퓨터 보시면 A형이 모집 인원의 75%고 B형이 모집 인원의 25%라고 되어 있는 표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A형은 옆으로 가보시면 과탐에만 표시가 되어 있고 B형은 사탐 과탐이 터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원래 고대는 A형, B형으로 뽑는 과가 3개가 있었어요. 그 위에
간호, 자유전공, 그 다음에 컴퓨터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호와 자유전공은 A형이 50%, B형이 50% 이렇게 절반씩 뽑는데 뭐 간호는 A형을 올림하고 반올림하고 뭐 자유전공은 B형을 반올림하고 뭐 이렇게 인원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유월될지 모르니까 뭐 14명이면 7명 이러면 뽑으면 되는데 13명이면은 6.5, 6.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A형은 몇 명을 뽑고 B형은 몇 명을 뽑을지를 정할 때 그렇게 하는데 컴퓨터도 그런 식으로 75%, 25% 이렇게 나눠서 뽑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A형은 미적분 기하를 필수로 가지고 있는 거고 B형은 수학이나 탐구의 구분이 없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 정원의 25%를 예전 개념으로 하면 인문계열로 뽑아왔던 게 사실 그 고대에 있었습니다. 정원이. 근데 이게 2023학년도에 하나 넘겨보시면 2023학년도에 이게 없어져요. 컴퓨터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간호와 자유전공은 남아있는데 컴퓨터 자체는 없죠. 아예 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자연계열 선발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인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인원이 없다는 점, 그것도 좀 전체적인 차이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이는 걸로는 환산점수 기준으로 655점, 654점 요 정도 선이 환산점수 기준으로 올해 환산점수 기준으로 655나 654 정도 선부터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애들 환산점수를 이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이트나 이런 데 넣으면 환산점수 나오니까 그 환산점수 기준으로 654나 655 뭐 요 정도 선에서부터 검토를 시작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은 뭐 653이나 뭐 이런 쪽은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연고대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점수로 써야 되는 때가 곳이 있고요. 변수로 써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점수에 맞춰서 연고대를 갈 수도 있지만 질러서 연고대를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질러서 연고대를 가는 건 점수가 안 되는데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원들은 70% 컷에 안 잡히는 인원이에요. 근데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게 추합이 돌아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합이 안 도는 학과가 있고 추합이 도는 학과가 있는데 또 추합 비율이 좀 높은 학과가 있는데 추합 비율이 높은 학과는 사실은 점수로 간다기보다는 변수로 가는 대학들이라고 봐야죠. 모집 단위 자체가.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654나 655 뭐 이런 거는 점수로 가는 곳일 때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낮을 수도 물론 있어요. 낮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점수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팁을 하나 드리면 아까 그 53쪽이랑 55쪽에 결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53쪽의 결과에 맨 처음에 두 번째 경영이 있는데 경영이 이제 673.18이라고 거기 70% 컷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전년도 환산 점수이기 때문에 이 전년도 673.18이 어떤 점수인지를 잘 모르시게 되고 이거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673.53이라고 경제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실 때 이런 식으로 경향을 보시는 거예요. 그 밑에 교육을 보면 664.76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치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수치가 나온지 모르니까. 근데 경향을 본다는 게 뭐냐면 55쪽에 경영이랑 경제랑 교육을 다시 찾아보세요. 55쪽에 경영, 경제, 교육을 다시 찾아보시면 이 세 개를 다시 찾아보시면 678.5, 673.8, 671.2 이렇게 나와 있죠. 보이세요? 네, 그러면 경영 경제는 지금 전년도에 뒤집혔다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전년도에는 경영이 경제보다 낮았는데 2021학년도에는 경영이 경제보다 높았던 거죠.
뭔지 보이세요? 예. 근데 교육이 더 낮은 건 확실하죠. 근데 전년도에는 교육과 경영경제의 차이가 커졌고, 그쵸? 2021학년도엔 그게 붙어 있는 거라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뭐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결과를 볼 때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대학들은 그 옆에 있는 백분위가 그렇게 중요한 대학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결과에 나와 있는 백분위가 그렇게 중요한 대학들이 아니고 그냥 여기 이제 환산 점수를 보시면서 어떤 걸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냐면 예를 들어서 고대 모집 단위가 10개가 있다. 그럼 10개 중에 위에 3개, 아래 3개, 가운데 4개 이렇게를 골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3개 학과, 뭐 30% 학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예를 들어 10개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뭐 모집 단위가 10개가 아니죠. 20개가 넘는데 30% 상위 30%에 해당하는 학과를 2022학년도에도 한번 찾아보고 2021학년도에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위권에 30%에 있는 학과를 또 2022학년도에 찾아보고 2021학년도에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보시면 하위권에 30% 학과들이 계속 하위권에 30%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상위권에 30% 학과들이 또 상위권에 계속 30%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올해 원서가 대충 그런 정도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예측하는 거, 그래서 예상해 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실 때 이 결과가 어떤 값이라는 거가 명확하게 있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경향을 좀 보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가장 큰 차이는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는 2021학년도보다 격차가 커졌다는 거예요. 학과들의 격차가 커졌다는 거는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성적 자체가 좀 편차가 좀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미적기와 과탐 애들이 선호하는 학과와 그렇지 않은 학과로 나뉘어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기와 과탐 애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과들은 점수대가 좀 떨어지고 학통사탄만 있으니까, 반면에 미적기와 과탐 선택자들이 선호하는 학과들은 성적이 좀 올라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뭐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2022학년도보다는 표준 점수의 급관들의 점수차가 좀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1학년도처럼 상위권 학과랑 하위권 학과가 조금 가까이에 붙어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2022학년도는 상위권 학과랑 하위권 학과 사이가 좀 벌어져 있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경제랑 교육이 보시면 경제랑 교육이 9점 차이가 나는데 전년도에는 환산점수 상으로 9점 차이가 나는데 재작년에는 이 두 개가 환산점수 차이로 2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게 따닥따닥 붙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들 수 있는, 경영과 교육을 잡아도 2021학년도는 6점 정도, 7점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전년도에는 이거 두 개가 9점 정도의 차이가 났으니까 2022학년도에는 그런 차이를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달라붙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뭐 그거를 좀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4쪽, 105쪽에 걸쳐서 그 104쪽, 105쪽에 걸쳐서 뭐가 있냐면 서울대가 있는데, 서울대는 올해 이제 104쪽에 보시면 그 103쪽하고 이제 다른 점이 눈에 띄게 보이실 텐데, 103쪽에 보시면 103쪽의 전형 방법이라는 걸 보시면요, 그 전형 방법이 수능 100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103쪽에 보면 수능 100이라고 돼 있는데 104쪽에 지금 보시면 수능 60에 교과평가 40 이렇게 돼 있고, 지역균형은, 그리고 그 밑에 일반은 2단계로 넘어가면은 수능 80에 교과평가 2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계별 전형에 일반 전형이 생겼다는 것도 큰 특징이지만
수능 100에서 수능하고 교과평가가 나누어지는 평가가 됐다라는 점,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그 105 쪽에 평가 점수라고 되어 있는 표를 하나 보시면, 그 105 쪽에 평가 점수라고 되어 있는 그 책에 표를 보시면, 일반 전형에 2인 평가 등급 조합 플러스 15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 전형은 수능이 80이고 최종으로는 교과가 20인데, 얘네 둘 사이에 그 20이라는 점수도 20점 천차가 생기는 게 아니라 15점이 기본점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15점이 기본점으로 주어지고, 그 15점 중에 15점을 제외한 5점의 편차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점의 편차가 존재하는데 5점, 4점, 3점, 1.5점, 0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C가 포함되면 1.5점의 격차가 생기는 거고, C가 포함이 안 되면 1점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AA에서 AB로 가도 1점 차이고, AB에서 BB로 가도 1점 차이죠. 근데 BB에서 BC로 가면 1.5점 차이고, BC에서 CC로 가도 1.5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올해 수능 계산 방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능 계산 방식이 바뀌어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 수능이 80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수능이 80점인데 최고점하고 최저점 사이, 그러니까 모집 단위, 그러니까 지원 모집 단위에 수능 점수의 차를 무조건 20점 차 안으로 줄이는 게 서울대 입시안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 평가 말고 그냥 수능 점수를 20%로 줄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들어보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애가 경영에 지금 뭐 이론상으로만 따지면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418도 나올 수 있는데 418까지는 그냥 놔두고, 어떤 친구가 경영학과에 415점인 애가 경영학과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지원을 했는데 경영학과는 50명이 넘기 때문에 1단계 2배수를 뽑으면 100명이 넘습니다. 1단계 합격자가. 근데 1단계 마지막 합격자가 예를 들어 390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환산 점수가. 그러면 415점과 390점 사이에는 25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25점 차이를 20점으로 만드는 게 지금 서울대 환산 점수 계산 방식이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415랑 414는 1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20점 차로 줄여야 되니까 0.9 얼마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바뀌어요. 이게 20점 미만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415점하고 396점이 맨 마지막에 점수다. 그럼 얘네 둘 사이가 19점 차이 나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415랑 414가 그냥 1점 차이가 나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15를 80점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390을 60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390을 60점으로 만들려면 이게 원래 26점 차니까 이거를 20점 차로 줄이게 되는 거니까 원래 1점이 1점의 가치보다 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BB를 받은 애와 AB를 받은 애 사이가 교과평가가 1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1점 차이는 이 차이가 20점이 나든 25점이 나든 30점이 나든 어쨌든 1점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러면 분명히 성적상으로, 수능 성적상으로 1단계 때는 1점 차이가 났는데 그게 0점 얼마로 줄어들게 되면 교과평가를 가지고 충분히 순서가 바뀔 수 있죠. 애들의 순위 자체가. 그래서 교과평가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되게 중요해 보이냐면 106쪽에 보시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경영과 경제를 보시면 경영과 경제가 인원이 많아요. 58명, 5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영은 1단계 인원이 116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는 100명이 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116명에 100명이 되니까 이게 까딱하다가는, 근데 밑에 쭉 내려오시면 인문계열이 있는데, 인문계열은 83명이에요. 그러면 83명이니까
얘네를 2배 하면 166명이 되는 거니까 얘네는 더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문계열을 쓰는 애들에는 고득점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문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100 몇 명이 돼도 걔네들이 쭉 몰려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반면에 경영이랑 경제는 어쨌거나 점수가 높은 애들도 경영과 경제를 쓰게 될 테니까. 뭐 애들의 분포 자체는 지금 뭐 403, 402 이런 애들이 좀 많은데 그런 애들이 많지만 실제로 더 위의 성적의 애들이 실제로 뭐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같이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영과 경제처럼 고득점자가 쓸 수 있는 학과에서 1단계 합격자 중에 최저점이 그 최고점자하고 20점이 넘게 차이가 나면 수능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10등이 내가 갑자기 뭐 1등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 경계에 있는 애들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해기 때문에 서울대를 혹시 쓰시게 되면 반드시 반대편 가군에서 안정을 잘 잡으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연고대에서 안정을 잡고 서울대를 쓰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게 좀 더 맞는 구조니까 그걸 같이 생각을 좀 해두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를 서울대는 올해 변수가 그렇고요. 그래서 서울대는 검토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394 정도부터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서울대 한산으로 394 이상 정도부터 고민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00 초반대가 좀 많이 분포하는 걸로 보이고 399점대도 좀 많아요. 399점대도 좀 많으니까 그런 구조를 생각했을 때는 뭐 많이 내려와도 393 뭐 이 정도 선이 끝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연대는 153쪽에 보시면 그 153쪽하고 52쪽하고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153쪽이랑 52쪽을 같이 한번 보시면 52쪽의 고대는 반영 비율이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가 돼 있어서 52쪽에 보시면 영어는 등급별 감점이라서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로 100을 만드는 거예요. 고대 방식은. 그냥 52쪽이요. 52쪽의 그 고대 방식은 그러니까 영어는 등급별로 하고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로 35.7, 35.7, 28.6 이렇게 만드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153쪽의 연대를 보시면 이게 잘 비교가 안 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대는 4개 영역을 합쳐서 100이 되는 거예요. 33, 33, 16.5, 16.5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정확히는 33.3이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게 구조 자체가 비교가 잘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빼면 연대는 40, 40, 20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40, 40, 20의 구조이니까 고대랑 지금 비교해보면 탐구 반영 비율이 적고 국어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어가 지금 연대는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연대를 빼고 그 영어를 빼고 보면 그 153쪽에 영어를 빼고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442의 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의 중요도가 조금 더 높다.
고대보다 그 탐구가 조금 적고 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연대는 이제 711이나 712 이 정도부터 검토를 해야 되는 대학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711이나 712 정도가 되면 그 이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대학들이니까 그 부분을 같이 생각을 좀 하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셨죠? 그래서 PT를 이제 잠깐 보시면 올해 이제 제일 큰 특징이 이 대목인데, 올해 제일 큰 특징이 요 대목, 요 부분인데, 그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서울대는 변표를 안 쓰고 변환 표현 점수를 안 쓰고 그냥 표현 점수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고요. 연대랑 고대가 이제 변환 표현 점수를 씁니다. 근데 변환 표현 점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변환 표현 점수를 반영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목을 갖고 오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계열의 중심이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대와 고대가 달라요, 방식이. 고대는 과목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자기 과목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탐회가 인문계열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탐의 변환 표현 점수를 적용을 받는 게 고대고, 연대는 사회 계열이면, 그러니까 인문사회 계열이면 전부 다 사탐 변표 적용을 받는 대학입니다. 따라서 연대는 이 분포 자체가 되게 중요한 구조라고 볼 수 있고, 고대는 변표 값 자체가 되게 중요한 대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지금 변환 표현 점수가 이제 199, 98 정도까지는 과탐이 높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이제 사탐이 높은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탐이 높은 애들이,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사탐이 높은 구조라서, 그러면 이제 또 동일한 백분위로 접근을 하면 97 밑에는, 과탐이든 사탐이든 97 밑에는 사탐 애들과 과탐 애들의 변표를 비교하면 백분위가 동일하다면 사탐이 이기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구간에서 사탐이 과탐보다 더 낮았던 때였기 때문에 애들이 또 동일한 백분위 넘어오면 무조건 사탐 애들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면 그게 아닌 거죠. 대신에 연대는 사과탐의 그런 비율이 존재하는 게 반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문계열로 넘어오면 다 사탐 변표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생원과 지원 선택자들이 요 점수대 97, 96, 95의 백분위를 갖고 있는 애들이, 생원 지원 애들이 인문계열로 넘어오게 된다. 그러면 얘네는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얘네는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사문하고 생유는 여기가 없고 여기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일로 넘어와서 경쟁을 하게 되면 과탐 애들은 존재하는 백분위가 사탐 애들에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게 경쟁이 안 되는 구조가 됐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사과탐 최고점의 크기고 올해 사과탐 최고점의 크기예요. 그러면 최고점을 보면 얘네는 12점이 차이가 났고 얘와 얘 1등급의 표준 점수도 5점이나 차이가 났는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144, 145로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 132, 130이니까 오히려 얘가 2점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여기를 잘 보시면 전년도의 0.5%가 401점이라는 점수는 인문계열에서, 즉 사탐 계열에서는 0.5%에 해당하고 과탐 계열에서는 2.87에 해당하는 점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0.5라는 점수는, 0.5라는 위치는 서울대를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 위치예요. 0.5는 인문계열로 따지면 서울대를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위치고, 여기 2.87이라는 거는
연고대를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면 성대나 뭐 이런 정도를 써야 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안정으로 성대를 써야 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넘어오면 뭐 서울대를 쓸 수 있다거나 연대 중위권을 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격차가 여기 0.58도 보면 이게 0.58인데 3.08이니까 그러면 배치상으로 잡을 때는 얘네가 성대나 이런 데서 안정을 잡아야 되는데 그 성대에서 안정을 잡을 수 있는 애가 연대 중위권이나 혹은 경영이나 뭐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애들이 일로 넘어가서 원서를 쓰게 되는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전년도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올해 상황은 똑같이 0.51인데 그러니까 0.5랑 0.51이죠. 395라는 점수가 인문계열로 0.51 정도가 되는 점수입니다. 0.51 정도 되는 점수인데 자연계열로 1.88이 되는 점수예요. 그러면 전년도보다 훨씬 누적값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 갈 수 있는 대학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높은 곳에 갈 수 있는 것이 돼서 얘와 얘의 격차가 줄어든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0.5와 2.87이니까 2.3이 차이가 나는데 얘는 0.5와 1.88이니까 1.3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계로 갈 수 있는 대학과 인문계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위치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애들이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가 된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와 같이 심하게 미기과 선택자들이 인문계열로 넘어오는 상황이 그렇게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나 해볼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이 서영고급 정도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 분명히 0.51로 시작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 0.51입니다. 제가 잡은 기준점이. 그 다음 여기가 0.5인데 여기서 올라가는 칸수는 똑같죠. 올라가는 칸수는 똑같은데 여기는 0.26이고 여기는 0.2예요.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윗단에서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0.51에서 0.26까지 가고 0.5에서 0.2까지 가는 건 저 윗단은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0.51 다음이 0.7이에요. 여기는 0.5 다음이 0.58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쪽은 국어 때문에 애들이 이 표현점수 1점의 차이에 애들이 별로 없어요. 국어 때문에. 그러니까 국어가 149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애들이 조금씩 존재한다는 거죠. 한 점수당. 근데 여기는 한 점수당 애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 이거는 0.08%, 0.07%가 존재하는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는 0.2%, 여기는 0.19%, 11%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19% 이렇게 존재하는 거니까 구조 자체를 봤을 때 전년도보다 올해가 조금 더 애들이 몰려있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년도처럼 애들이 조금씩 존재하게 되면 점수 컷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가 동점자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이 점수에서 그냥 동점자로 끝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은 두 가지 상황으로 생각을 하면 첫 번째는 전년도만큼 교차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궁극적으로 애들이 0.5% 아래쪽에서는 0.5% 바깥쪽에서는 애들이 좀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 거지 예년에 비해서 더 이전에 비해서 더 집중되어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더 이전보다는 그래도 좀 나눠져 있지만 전년도가 특이한 경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전년도가 굉장히 많이 애들이 세분화됐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은 다른 경향이 있다. 그리고 표현점수 값도 다른 걸 보실 수 있죠. 0.5%가 여기는 401인데 여기는 395니까 저걸 기계적으로 6점 차이가 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저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서울대로 들어가면 서울대는 이렇게 4명의 아이가 있다고 치면 이 4명의 아이가 모두 398이라는 점수를 갖고 있어요.
표준 점수로. 근데 저 표준 점수로 가는 게 아니니까 대학을 표준 점수로 가는 게 아니라 대학별 환산 점수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네 명을 잘 보면 얘는 수학이 139고 얘는 133, 133, 136. 그래서 수학이 세 종류가 존재하죠. 세 종류가 존재하는데 아시다시피 서울대는 수학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 서울대 계산 방식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얘는 그대로 쓰고요. 얘에다 1.1을 곱하고 얘네들 합친 거에다 0.8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구는 0.8을 곱하고 수학은 1.1을 곱하고 국어는 그대로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잘 보시면 얘는 지금 합치면 129점이에요. 129점인데 얘를 잘 보시면 얘는 134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이 398이 똑같이 398이지만 얘는 탐구가 129인 398이고 얘는 탐구가 134인 398이에요. 이거를 저희끼리 뭐라고 부르면 탐구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한산으로 하면 얘는 꼴찌일 가능성이 높아요. 탐구가 높기 때문에. 탐구가 높아 398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환산을 해보면 A, B, C, D가 이렇게 환산 점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맨 위에는 400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398이지만 실제로 환산을 하면 400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이 398은 환산을 하면 397.4가 됩니다. 그래서 B가 가장 점수가 낮은 거죠. 그래서 이 점수를 갖고 어디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고 여기에 환산된 점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좀 더 생산적인 방법이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하시되 아까 제가 그래서 이제 환산 점수 기준으로 몇 점 이상부터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 두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연고대는 제가 아까 반영 비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얘네 셋을 보시면 얘네가 생윤사문으로 똑같은데 지금 얘가 탐구가 제일 좋죠. 92, 97 이렇게 탐구가 제일 좋습니다. C가 탐구 구조 자체가 제일 좋은 변표 쓰는 대학이니까 표점은 의미가 없어요. 표점수는 의미가 없고 이 백분위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얘는 89, 91이고 얘는 89, 97이고 얘는 92, 97이니까 C가 탐구의 변환 표현 점수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제일 높은 구조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얘네 세 명을 연고대를 다 집어넣어 보면 얘는 718.89, A는 연대는 718.89고 고대는 658.81입니다. 그래서 각각 연대와 고대식으로 이렇게 보면 A가 연대에선 제일 좋은 점수 구조를 갖고 있고 그다음 고대에서도 얘가 제일 좋은 점수를 갖고 있어요. 658.81이니까 얘가 제일 좋죠. 이유는 얘네가 지금 고대와 연대가 둘 다 국어, 수학, 탐구가 동일한 비율이 아니라 국수가 더 높고 탐구가 낮은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런 비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얘가 더 높은 구조로 나오는 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얘네 둘에 비해서 얘의 국수가 더 좋으니까 국어도 얘가 제일 좋고요. 수학도 얘가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했을 때 그 A라는 애가 제일 좋게 나오는 건 당연해요. 근데 B와 C가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PT를 보시면 여기 B와 C를 보시면 B와 C는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B와 C가 서로 엇갈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B와 C를 비교하면 B는 연대에서 유리하고 C는 고대에서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연대는 20%를 탐구를 반영하지만 고대는 28.6%를 반영하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당연히 탐구가 좋은 애 C가 탐구가 좋으니까 얘가 고대식으로 환산했을 때 더 좋은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연대에서는 그게 부족한 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연대와 고대 중에
A처럼 그냥 우월하게 뭔가가 있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연대 A처럼 우월하게 뭐가 나와 있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B와 C처럼 저렇게 교차로 되는 경우에는 연대만 쓰거나 고대만 쓰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저런 상태로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연고대를 쓸 때 그 부분을 좀 잘 연결시켜서 좀 쓰시는 것도 한 방법일 거다라는 거, 그걸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거를 계산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저걸 계산하려고 하시지 말고 어차피 환산 점수로 다 계산이 되잖아요. 모의전 사이트나 이런 데서. 근데 분명히 어떤 때는 연대는 되는데 뭐 고대가 안 된다고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연대가 고대보다는 동일한 학과면 높은 경향을 갖고 있죠. 근데도 연대가 되면 고대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연대가 되는데 고대가 안 되는 애도 있잖아요. 얘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이게 서울대 전년도 추합 인원입니다. 서울대 전년도 추합 인원이 나와 있는데 뭐 서울대가 추합이 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 경영대학에 붙었는데 다른 데를 붙어서 가야 저 추합 인원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에는 한 명밖에 추합이 안 일어났고 경제도 0명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11명, 3명이 이렇게 생긴 거는 저거는 사실상 이제 쟤들이 자연계에 있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미기과 선택자 애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기과 선택자 애들이 다른 데에 붙어서 갔다. 그러면 이제 뭐 갈 수 있는 데가 치대든지 의대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갔겠죠. 그런 정도의 점수대 애들이 간 거다. 그러니까 이 서울대 충원이 이렇게 생기는 것 자체가 그만큼 미기과 선택자들이 많이 넘어왔다라는 걸 말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여기처럼 인문계열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돌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인문계열이 저렇게 좀 돌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미기과 선택자들이 인문계열로 넘어오진 않거든요. 그 밑에 자전이 있는데 그 밑에 자전은 합동 사탐 선택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전은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서울대 인문계열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외국어를 해야 돼요. 서울대 자연계를 가기 위해서는 과학 2 과목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서울대 자유전공은 유형 3이기 때문에 둘 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탐구 2 과목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연계, 그러니까 과탐인데 2 과목을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데가 서울대 자전입니다. 제외국어를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데가 자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언을 하고 과탐 원언을 하고 제외국어를 하지 않은 애가 쓸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서울대 자전, 즉 유형 3이기 때문에 서울대 자전은 기본적으로 원언 선택자들로 보통 다 채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좀 두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유형 1과 유형 2와 유형 3인데 서울대가 그런 구조로 생각을 좀 해두시면 자전이 이렇게 많이 돌고 있다라는 거를 하나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연대 추합 인원인데 연대 추합 인원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향을 자꾸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경향들을 볼 때 전체적인 틀에서 보자면 이게 이런 형태로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잘 보시면 경영이 2021학년도에도 제일 많이 돈 학과였고요. 2022학년도에도 경영이 제일 많이 돈 학과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도는 학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향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점, 이제 그거를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고대도 보시면 많이 도는 쪽은 많이 도는 쪽이 계속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맞춰서 보실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역시 경영이 많이 돕니다. 근데 전년도에 이제 미디어가 좀 많이 돌았는데 조금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40%씩이나 돈 거는 이게 5명밖에 안 뽑기 때문에 2명이 돌아도 엄청 많이 돈 것처럼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건데 그 돌았던 부분에 대한 이 전체적인 틀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정시는 이게 정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되게 잘 보여주는 건데요. 정시는 특정한 학과가 끝나야, 그러니까 특정한 학교가 끝나야 다음 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애들이 원서를 쓸 때 수시랑 달라요. 수시는 현실로 쓰는 게 아니고 기대와 희망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확히 그게 인지가 안 되니까, 경쟁력이 어떤지를 잘 모르니까 그 수시를 쓸 때는 그냥 희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를 쓸 때는 되게 행복하죠. 수시를 쓰는 내내 행복합니다. 근데 정시는 점수가 나와 있고 그 점수를 갖고 쓰는 거기 때문에 쓰는 내내 마음이 되게 불편한 구조를 갖고 있죠. 대신에 또 하나의 특징은 서열이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쓸 수 있으면 그 끄트머리라도 무조건 쓰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끝나야 다음 대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울대가 끝나야 연대가 시작되고 연대와 고대가 이렇게 겹쳐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구조로 돼 있다. 대신에 2022학년도가 다른 학년도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여기 응용통계나 경영학과 경제학부가 여기 위에 이렇게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경영이 저 위치가 아니라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근데도 저기 위치에 존재하는 거는 자연계 애들, 그러니까 미기과 선택자 애들이 저로 넘어와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고대도 얘네가 좀 우월하게 존재하죠. 네, 우월하게 존재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시는 군이니까, 그래서 군을 가지고 보자면 군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지죠. 그러니까 왼쪽이 가군이고 오른쪽이 나군인데, 제가 좀 전에 어떤 대학이 끝나야 다음 대학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서울대가 이렇게 있고, 서울대를 쓴 애들이 여기를 쓸 테니까 여기를 쓰겠죠. 여기를 쓰겠지만 여기 이제 가군에서 연고대를 쓰겠죠. 연고대를 쓰겠지만 이 연고대를 쓴 애들이 이 위의 성적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얘들은 서울대로 다 빠지겠죠. 빠지면 결과적으로 여기 안에서 더 낮은 애들이 여기를 합격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서울대가 끝나야 연고대가 시작되는 구조가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고대를 지르는 입장에 생각하자면 얘들이 여기를 어디를 쓸까를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곳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변수로 쓰는 대학이 아니라 점수로 쓰는 곳입니다. 점수가 돼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점수가 안 돼도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를 써서 붙은 애들 중에 대부분은 저기가 있을 테니까. 그런 구조를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여기는 도는 곳이지만 여기는 안 도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그래서 여기가 끝나면 저쪽이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텅 비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중간 부분이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중간 부분이 비어 있는 이유가 얘네는 다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잘 눈여겨서 보시고 그 형태를 보시는 구조를 생각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점, 네, 그걸 꼭 생각을 해두시고 이 정도까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신 다음에, 그래서 모의지원을 보실 때 여기 쓴 애들이 가군에 어디 쓰는지, 그러니까 연고대를 모의지원을 본다. 그러면 연고대를 열심히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연고대를 쓴 애들이 가군에 어딜 쓰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보다 위에 있는 애가 나군에 서강대나 성균관대를 썼다. 그러면 걔는 안 빠지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걔는 진짜로 나보다 위에 있어서 거기에 등록을 할 애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걔들이 서울대를 썼다. 그러면 서울대로 빠질 수 있는 애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자꾸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인 틀에서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성한의 구체적인 얘기는 사실은 이제 원래 오늘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뒤에 이제 그 2시에 하는 2부에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서성한 얘기를 제가 하지는 않을 거고, 이게 이제 서영고 부분에서 서성한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여기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라고 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 성균관대 한양대 쓰는 애랑 여기 성균관대 한양대 쓰는 애가 다릅니다. 여기 성균관대 한양대 쓰는 애들은 서울대가 안 되니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균관대 한양대 쓰는 애들은 연고대가 안 되니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더 극명하게 말씀드리면, 얘네는 여기 서성한 쓰는 애들은요 400등이고요. 400등부터 쓰는 거고요. 저기 서성한 성대 한 대 쓰는 애들은 1600등부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인지는 아시죠? 예. 그러니까 400등부터 쓴다는 얘기는 서울대 모집 정원이 그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연고대 모집 정원은 서울대 모집 정원보다 더 많고 2개 대학이니까 거의 1600등부터 쓰는 구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인 틀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운데 오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